오늘은 영화 맨피스 벨에도 등장했고 요 책 나왔던 마스터스 오브 디 에어에 나왔던 B-17 나르는 요새 플라잉 포트리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1차 대전 후에 세계에는 평화로운 시대가 있었죠. 그러나 2차 대전이 곧 발발을 하게 됩니다. 누구의 야심 때문에? 그렇죠. 히틀러. 여러분, 그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세계가 평화가 올 것 같지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평화협정이니 종이에 사인을 하니 이런 걸로는요,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평화는 언제 오느냐? 힘이 있을 때 옵니다. 힘에 의한 평화지 문서, 대화, 말, 서류, 작성, 사인 이런 걸로는 절대 평화가 오지 않아요. 자, 히틀러가 당선이 됐을 때 미국도 히틀러가 분명히 일을 내겠다. 미국은요, 미 육군이 의회를 설득해서 폭격기 제조를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1934년 B-10이라는 폭격기를 배치를 했어요. 근데 폭장량이라든지 항속 거리라든지 이게 아무래도 초도에 만들어진 거니까 만족할 수준이 못 됐죠. 야, 이거 안 되겠다. 바로 이어서 후속 기체를 좀 양산을 해보자. 이때 요구 조건은요, 폭장량이 0.9톤 이상.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습죠, 여러분? 이거는 100년 전 기준으로 거의 봐야 돼요. 폭장량 0.9톤 이상의 시속 400km 이상, 항속거리가 3000km 이상 정도의 폭격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잉은 자체적으로 엔진을 4개의 다른 모양의 비행기를 만들게 되는데요. 모델 299는 그 요구사항을 충분히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만인 1935년에 YB-17이라는 제식명으로 계속해서 개량이 되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최첨단 기술들이 집약이 되다 보니까 항공기의 가격이 너무 올라갔던 거예요. 결국 당시에 미 육군은 야, 너무 비싸다. 그래서 당시에 라이벌 회사에 기초했던 더글라스의 B-18 브라보 타입의 폭격기를 선택을 합니다.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미국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B-18을 투입을 합니다. 다만 독일의 방어력이 굉장히 예상보다 크다 보니까 B-18로는 침투라든지 선회, 폭격, 그리고 돌아오는 등의 생존율이 낮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러다가 이거 우리 다 죽겠다 하면서 야, 그때 있잖아, 우리 저번에 개발했던 건 좀 비싸긴 하지만 YB-17, 야,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자. 전시에는 비싼 게 문제가 아니다. 일단 이기고 봐야 된다. YB-17로 다시 선회하자. 그래서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B-17을 선택을 하게 되죠. B-17의 제호는요, 전장은 22.66m, 중량은 16톤으로 대형 폭격기에 걸맞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고요. 조종사를 포함해서 10명의 승조원이 있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462km였고 항속 거리는 3200km 이상, 상승 한도가 10km 정도의 고고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당시 가장 중요했던 폭장량은 3.6톤에 달했습니다. 엔진은 양쪽 날개에 2개씩 총 4개가 달려 있었고요. 특히 고고도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공기가 희박한 데서 임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기내는 여합장치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서도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요. 돌출부인 터렛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선형으로 해서 공기의 저항을 줄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3200km의 항속거리를 낼 수 있는 비밀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B-17은 호위기보다 훨씬 더 항속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투기들이 호위를 못하는 적진 상공에서는 스스로가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12.7mm 13정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 방어용 기관총들은 적 전투기들이 나타났을 때는 생존을 위해서 혁혁한 능력을 발휘했었죠. 다만 전투기는 기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서서히 나르는 폭격기가 12.7mm를 쏜다고 해도 적 전투기를 요격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 전투기들이 계속해서 민첩한 기동을 하면서 폭격기에게 기총을 쏴야 되겠죠. 여기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응 사격도 해야 되지만 기체를 견딜 수 있게끔 튼튼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날개나 동체, 심지어는 엔진까지도 웬만한 타격에 견딜 수 있게끔 굉장히 튼튼하게 설계가 되었고요. 이런 튼튼한 능력 때문에 이 B-17은 또 다른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 굉장히 목숨을 담보로 하는 임무였는데요. 주간 폭격의 임무를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야간 폭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미 육군 항공대가 와서 주간 폭격을 한다니까 처음에 자살행위라고 말렸었어요. 근데 주간에 폭격을 하는 거랑 야간에 폭격을 하는 거랑 가장 큰 차이는 폭격의 정확도였습니다. 밤에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등화 관제를 해버리면 껌껌해지면서 표적을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가면 정확하게 표적이 나오니까, 여러분 그 노든 조준기 아시죠? 그 조준기도 되게 후졌지만 아무튼 그 당시엔 그게 과학이었어요. 그 노든 조준기 보고 낮에 가서 폭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정말 참혹했어요. 얘가 성능이 좋아져서 낮에 출격을 할 수 있었지만 낮에는 적 전투기들 또한 아군의 폭격기를 때리기가 수월했죠. 그런 절박한 상황을 무릅쓰고라도 폭격을 하러 가야 됐습니다. 제가 30년 전 공군 사관생도 시절에 바로 이 멤피스 벨이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요. 저는 이 중에 정말 감명 깊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조종사가 폭격을 하러 갈 때 너무 적의 방공망과 전투기의 공격이 강하니까 승무원 중 일부가 야, 우리 되돌아가자. 여기 가다가 우리 죽을지도 모른다. 되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 폭격기 조종사가 했던 말이 저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 표적에 폭격을 하고 가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또 와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자라고 당시 조종사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하는 동안 그 당시 그 조종사의 멘트를 늘 염두에 두었었고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똑같은 누군가가 와서 이 임무를 또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실무에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엄청난 맷집으로 주간 폭격이 가능했던 플라잉 포트리스. 낮에도 그냥 적의 방공망과 전투기의 요격을 맞으면서도 끄떡없이 견뎌내고 폭격을 감행했죠. 주로 야간에만 폭격을 하니까 주로 야간에만 대기를 했었는데 주간에도 대기를 하니까 야들도 피로도가 상당히 높았었어요. 자, 이렇게 B-17은 처음에 독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지만 실제 먼저 사용은 일본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데뷔전은 태평양에서 치렀는데요.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을 하자 당시 하와이에 주기되어 있던 B-17 18기가 파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B-17이 강제로 전투에 투입이 됐고요. B-17을 필리핀하고 호주에 배치를 하면서 일본을 포위하는 전략을 추진했죠. 하와이, 호주, 필리핀에서 B-17은요, 전쟁 내내 폭격 이륙을 해가지고 일본군들을 아주 괴멸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미드웨이 해전에도 B-17은 참전을 합니다. 이렇게 일본을 혼쭐 내주고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는 1943년 독일군이 위치한 슈바인푸르트에 폭격을 가했고요. 군수공장을 그냥 매우 조져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군수 물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베어링입니다. 베어링. 베어링은 전차, 비행기, 헬리콥터, 야포 어디든 다 들어가거든요. 바로 그 독일의 베어링 공장을 폭파시켜버려가지고 독일이 더 이상 군수품을 생산하지 못하게끔 한 혁혁한 공을 세운 거죠. 이렇게 후방 지역의 전략 표적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B-17은요, 2차 대전 기간 동안 13,000여 대가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30%인 5,000여 기가 추락을 하죠. 이 플라잉 포트리스 승조원들의 생존율도 50%가 채 안 됐죠. 그래서 2차 대전 때 가장 정신질환을 많이 앓았던 군이 공군이었으며 공군 조종사들이었습니다. 왜냐? 오늘 출격을 해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내일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왜? 50%의 확률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플라잉 포트리스로 25회 출격을 하면은요, 그 생존자들은 모두 다 전역을 시켜줬습니다. 그럴 정도로 전사 비율이 높았던 임무를 수행했었어요. 자, 이런 B-17은요, 종전이 다가올 무렵 B-29에 서서히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따로 수송이나 정찰 등의 임무로 서서히 전환이 되다가 주력 폭격기로서의 자리를 서서히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B-17 플라잉 포트리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재미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람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